네, 스토크온 이코노미 매주 금요일은 생생한 생활경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12일이었죠. 기준금리가 2%에서 1.75%로 역사상 처음으로 1%에 진입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라고 하는데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전략 살펴봅니다. 유재덕 행복자산관리소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금리는 뭐 은행에 가면은 이자가 얼마예요? 매일 물어보는데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 내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기준금리라 하면 말 그대로 네. 한 나라의 정책 금리로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권에 이제 기준금리가 정해지면은 제시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매월 한 번 정도 기준금리를 이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준은 이제 물가 안정이라든지 국내의 어떤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이제 수준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네. 기준금리가 이제 뭐 발표가 되면 내려가게 되면 시중에서는 금리를 내리게 되고, 네.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시중은행에서는 따라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예. 지금 금리가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과 같이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이제 시중은행의 금리도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네. 일단 낮은 금리의 어떤 은행 상품에서 돈이 빠져 나오게 됩니다. 예금이 줄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주식이나 어떤 채권 쪽에 투자 네.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금이다 보니까 대출을 이제 활용해서 부동산에 이제 많이들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갈 곳을 잃은 우리 돈들이 소비로 이제 되다 보니까 물가가 이제 다소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면 이와는 좀 반대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생활 경제에 이제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은 아마도 이제 재테크 방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제 뭐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은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이전에는 아마 5%대 이제 금리였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한 지금까지 2% 3% 전후하면서 이제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갔다가 이번에 이제 1% 이제 금리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은행에서도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1% 금리의 예금이라든지 적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산의 어떤 속도 증가가 이제 상당히 둔화가 될 것이고 또 이자 생활을 이제 노후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의 예적금보다는 좀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활성화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은 이제 저금리 대출로 인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라든지 좀 주택을 확장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출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통장 만들어 오라 그러고 막 그때 금리가 한 20% 됐거든요. 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1%대 금리인데요. 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금리가 낮은 겁니까?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금리 추세가 같이 가는 겁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준금리 1% 진입에 했다라는 것은 그 일부 선진국의 이제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경제 상정이 좀 이렇게 저성장 국가로 들어갔다는 일종의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일본 기준금리는 0%고요. 미국은 0.25%, 유로존 같은 경우는 0.05%입니다. 그나마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뭐 9% 정도 되고 있지만 주요 이제 세계를 좀 경제를 좌우하는 50개국 중에서 1% 이하의 금리의 나라들이 약 한 30여 개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편승을 해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번에 1% 진입은 거기에 이제 신호탄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은 추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그런 단계에서 이제 그동안 돈을 계속 풀었다가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이제 조금 올려보려고 고민을 하는 것들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1%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 고민들이 많단 말이죠. 1차적으로 은행의 예적금은 일단 정말로 인기 없는 상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도 어려운 상품이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목돈 마련을 하고 운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포인트를 좀 잡아주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도 이제 금리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뭐 1%로 진입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뭐 원리금 보장을 좀 선호하시는 안정적인 분들한테는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일단 이제 금리가 일반 은행보다는 좀 높은 뭐 상호저축은이라든지 원리금 5천만 원까지 예금자가 보호가 네. 되는 그런 은행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시중은행에서는 예금 금리가 한 2% 정도 되고 적금 같은 경우는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이 한 0.5% 정도 더 이자를 많이 주고 있고요. 적금은 한 1% 이상 정도 주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정도 이자를 받는다면 한 5만 원 이상의 이자는 더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이제 또 좀 저축은행 사태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네.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리금이 네. 이제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예, 물론 뭐 BIS 비율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좀 살펴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적금은 이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가면 되고요. 예적금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이 훨씬 많단 말이죠. 네.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목돈을 또 만들어야 돼요? 네. 일단은 뭐 원금 보장에 대한 이제 니즈가 있으신 분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텐데요. 네. 예, 두 번째로 이제 고려하실 거는 은행을 좀 떠나서 예, 조금 약간 위험은 있으나 예, 그나마 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이 ELD라든지 네. 예, ELS 같은 상품들을 그런 거 네네. 이제 주식이나 뭐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네네. 그런 상품 말고 은행권에서 이제 정기예금이나 정기예적금 말고 좀 세금을 좀 피해간다든지 예, 예. 이런 상품은 없습니까? 저율과세 네. 상품하고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이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율과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새마을금고 네. 또 농수협 지역단위에 가시면 조합원에 가입하시면 1인당 3천만 원까지는요. 네. 이자 소득세가 이제 15.4%가 아니라 1.4%만 내는 그런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한도가 있군요. 근데 1인당 3천만 원으로 한도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이제 올해 이제 신설된 새로운 상품인데요. 네. 만 61세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되는 그런 상품에 좀 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1% 초저금리 시대. 일단은 이제 기존의 은행권에서 안정감을 좀 취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이제 방법을 찾아가시고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이제 눈을 좀 밖으로 돌려야죠. 네. 주식이나 증권과 직접 투자가 아니라도 연관된 상품이 아까 설명하시는 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네요. 예. 조금 더 이게 이익을 드리려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이제 주가 지수와 연동하는 예금 상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가 지수와 연동되는 네. 예, 또 그런 ELS라는 두 가지 상품이 대표적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원금 이제 보장이 되면서 ELD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금이 이제 보장되는 상품인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면 9,800만 원 정도는 예금에다가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럼 1년 만기가 되면은 1억 원의 원금이 이제 거의 보장이 되겠죠. 그럼 거기서 200만 원 정도는 뭐 주식이나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해서 좀 이익을 내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금 보장 성향이 좀 강하면서 지금 은행 이자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좀 내시려는 분들한테 합당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ELS 같은 경우는 특정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그런 주가 지수에 이제 연동되는 상품인데요. 일반 주식보다는 좀 위험이 낮으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1900포인트에서 뭐 2100포인트 사이에 이제 박스권에 계속 있을 때 뭐 연수익률 한 5 내지 한 7%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ELS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ELS, 뭐 ELD 관련된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관련된 거지만 위험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고 네. 중위험, 중수익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네. 지난번에 유 소장님 오셨을 때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하게 좀 어떤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옛날에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네. 최근까지 또 관심이 많았던 게 소장 펀드라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아직 유효합니까? 예, 올해 이제 가입분까지만 네. 가능한데요. 일단은 이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소장펀드가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5년 이상 목돈을 모으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주식의 40% 이상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수익률이라든지 소득공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데 좀 효과가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 초저금리 시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일단 금융상품을 먼저 봤고요. 두 번째가 금리가 낮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기회에 그러면
전셋값도 오르고 집을 좀 사볼까. 네. 부동산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금융의 힘을 좀 빌어야 되죠. 이번 주에 뭐 그 안심대출 그야말로 뭐 광풍이 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집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저금리 시대에 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나 혹은 대출 상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전세 시장이 이제 워낙 그 전세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게 실수요자들이 작년 말부터 많이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좀 소개해드리는 대출 상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규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이제 기금 대출들이 좀 있습니다. 금리도 좋고. 그렇죠. 네, 좋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네.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신청 대상은 일단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일단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일 경우에는 한 7천만 원 정도 이하이면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이제 고정금리로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요. 한 2.6에서 한 3.4% 정도의 고정금리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이제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만 일단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거는 만약에 디딤돌 대출에 이제 대상 조건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기금 대출이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일단 연소득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대출 금리는 연 한 3%에서 3.25%의 고정금리를 이제 적용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유념할 거는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보금자리론은요. 소득공제 부분에 대해서 15년 이상의 대출 기간을 산정하시면은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신청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대출도 뭐 상품들을 설명하다 보려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번 주에 됐던 그 안심 전환 대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기존의 대출을 받은 분들이 갈아서 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일단 대출을 받은 분들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인데. 일단 금리가 좀 높으신 분들이 고정금리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안심 전환 대출인데 사실 출시 4일 만에 15조 원. 원래는 이제 한도가 20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 안에 아마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연내 아마 하반기에나 추가적으로 한도가 증액이 돼서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혹여나 내가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안심 전환 대출을 활용하시면요. 조금 낮은 이자로 이자 절감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상품도 상품이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를 유 소장님 하나 가르쳐 주시겠다는데 대출 관련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있다는 거고요. 이게 올 상반기 중에는 주택 담보 대출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은행 가서 금리 낮춰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 이제 소비자들은 값 같지 않은 이제 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이제 하나의 제도인데요. 원래는 2002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시행이 됐지만 그 사실 아는 사람들은 이제 별로 없죠. 그래서 본인이 혹여나 이제 신용 상승, 예를 들면은 뭐 승진이라든지 좋은 회사로 갔다든지 아니면 전문 자격증을 땄다든지 그러면은 은행에 가서 이제 과감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사항이 맞게 되면은 금리가 인하가 될 수가 있고요. 혹여나 본인의 신용이 모르게 나빠졌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현재 적용받는 금리로 이제 계속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런 금리 인하 요구권을 좀 알고 은행에 가서 당당하게 좀 요구를 해서 이자를 줄이는 그런 지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 같은 경우는 참 몰라서 그렇죠. 좋은 일이 있으면 가서 활용하셔서 신용 등급도 올리고 또 금리 비용도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금리 1% 초저금리 시대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또 재테크 전략 오늘 살펴봤습니다. 유재덕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